기업이 R&D라든지 투자할 부분들을 좀 제하고 그 다음에 지급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영업이익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죠. 전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단 5명의 지도부가 13만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다른 조합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래픽으로 만나는 경제 토크쇼 픽. 복잡한 경제 이슈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를 계기로 성과급 배분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과급 관련 비율을 명시한 삼성전자의 합의안이 일종의 표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상체계는 무엇일지, 노사, 노노 갈등 해법은 어떤 게 있을지 관련한 궁금증들을 낱낱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토크쇼 픽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슈를 보다 쉽게 전해줄 구민정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안, 임금 협상안,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노사 이번에 합의의 쟁점 자체가 단순 성과급 인상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가 초과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과를 그만큼 더 냈다는 것이죠. 그 성과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OPI라는 오브젝티브 퍼포먼스 인센티브를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이 OPI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1.5%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DS 부분 같은 경우가 성과를 많이 내면서 특별 경영 성과금이 도입하면서 10.5% 정도 영업이익에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실제 이 경영 성과금을 지급하는 건데요. 사실 이 내용을 뜯어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도 있고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10.5%는 공통 부분에서 40%를 가지고 가고 그리고 60%는 DS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부별로 구조를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는 적자 사업부 같은 경우 좀 더 적게 주자. 네. 그리고 노조 입장에서는 같이 공정하게 분배하자. 이런 논쟁 갖고 좀 시간을 오래 끌었던 측면들이 있었고요. 지급 시기를 살펴봤을 때도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2026년부터 28년까지 200조 이상을 달성하면은 지급한다. 그래서 2029년 이후부터 35년까지 100조 이상을 달성하면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로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RSU라고 해서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업 가치 상승과 함께 구성원들이 이 보상 체계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측면에 있어서 기업이 조금 제한점을 두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시장의 경쟁력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번 성과급. 사실 장점도 존재하고요. 네. 위험 요소도 존재합니다. 장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 인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 우수 인력들, SK하이닉스가 실제 이런 부분들을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성과급 상한제를 풀면서 핵심 인재에게 지속적으로 잔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또 조직의 로열티라든지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되면 과연 기업의 장기적인 부담이 안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질문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형성된 기대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올라가면 그 기대 수준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미 형성돼 있는데 나중에 성과가 떨어지거나 이런 프렉스트레이션이 있는데 나중에 이와 같은 동일한 성과급을 요구할 수 있는 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경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영의 측의 지금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을 보면 기업의 이렇게 이익이 극대화되면 이거를 또 재투자해서 다시 또 고용을 늘리고 또 상품 생산성을 올리고 뭐 이런 거였는데
이걸 이제 노동자들한테 분배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는 현금으로 달라고 했죠. 그런데 주식으로 바꾼 게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 요 기능이 제대로 좀 활용되지 못하는 면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원칙적으로 본다면은 회사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것을 배당금으로 이제 주주들한테 줄 수가 있고 예.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배당금으로 주지 않고 현금으로 유보했다.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본다면은 회사의 자산이 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재투자했다. 재투자해가지고 미래 수익성이 올랐다면 또 주가가 더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안 받아도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주주들은 이제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금으로 가져간다. 현금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회사의 자산도 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 투자할 그 미래 투자 여지도 없어지니까 수익성도 떨어지니까 주주들이나 경영진한테 구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리고 노동이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은 이제 미래 회사에 대한 리스크에도 참여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노동이 주주들이나 경영진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위치에 서게 돼 있는데 주식으로 받게 되니까 같은 위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기업들도 성과급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뭐 지금 카카오나 뭐 현대 기아 자동차나 뭐 거기에 관련된 뭐 자동차 부품 회사, 조선업, 뭐 방산업 이런 데서도 다 지금 여기서 좀 어떤 면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선 자기네들도 영업이익의 N%를 가져가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게 얼만큼 나중에 실현될지 그거는 그것도 지금 좀 애매하긴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반도체 회사 같이 그렇게 수익이 높은 산업은 근본적으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염려되는 거는 지금 이제 삼성에서는 이 N%를 그 OPI하고 그리고 그 특별 성과급에 합쳐서 12%에 멈췄는데 다른 산업들은 그렇게 그 영업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더 높은 퍼센트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임금 협상의 양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완전히 예전에는 협상할 때 뭐 기본급이나 뭐 복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성과에 대한 부분이 커졌어요.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양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게 다만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얘기 들은 거는 식품업계까지도 성과급에 대해서 배분하자는 논쟁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논쟁이 이렇게 점점점 확산되면서 문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타결을 했잖아요. 그럼 삼성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논리가 우리가 보면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점점점 퍼지면서 모든 노사 분주에 있어서 실제 이런 유사한 요구가 생길 수 있다는 측면들이 하나 있고요. 하나 또 우려되는 측면 하나는 하청업체들이요. 사실 어떤 성과를 낼 때 이 원청만 달성하기 노력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도 있고 주주도 있고 사실 협력업체들도 같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변방에 있는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성과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단순하게 대기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 내에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도 연결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계에서는 기존 임금 체계와 충돌한다면서 이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건데 기존 임금 체계 현황은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인 사업체의 호봉급 도입 비율은 2014년 68.3%에서 2024년 52.6%로 점차 낮아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연공서열 체계가 약화되는 흐름이지만 직무급, 직능급이 이를 대체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인데요. 같은 기간 직무급 비중은 12.2%에서 8.3%로 오히려 감소했고 정해진 임금 체계가 없다는 뜻의 무체계 비중은 48.5%에서 64%로 확대됐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무체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난 10년간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중소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라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저직급 같은 경우는 호봉제를 하고 있고 고직급은 연봉제라고 하지만 사실 연봉제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급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높은 기본급에다가 성과급, 복리후생 비용, 또 퇴직금까지 다 결합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사실 연봉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상황에다가 또 다시 연공형 임금 체계 위에다가 더해서
뭐 영업이익 연동형 대규모의 성과급까지 준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직무 중심 체계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무 전문성이라든지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여도를 또 측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직무급을 도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특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호봉제하고 직무급제의 장단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호봉제는 뭐 저도 사실 우리 학교도 지금 호봉제입니다. 네. 네, 저도 예전에 다녔던 회사도 호봉제였고 이제 과장급 이상부터 이제 연봉제 구조였는데요. 사실 호봉제의 제일 장점 중에 하나는 조직 안정성이 있고 저처럼 이제 테뉴어를 받은 교수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닌데. 그리고 장기 근속을 요도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정년 요즘 연장 얘기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처럼 숙련 축적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직원을 킵하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그 기능을 했었고요. 또 대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사회 안전망의 기능도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연공 중심의 체계가 꼭 생산성하고 연동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젊은 세대들, 우리 제 아들 녀석도 있지만 G세대 입장에서는요. 아니 일을 다르게 했는데 왜 성과는 급여는 똑같이 받고 성과도 똑같이 받지? 이런 것들이 불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이 인건비 경직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 강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직무급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직무급 도입이 굉장히 뒤져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고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 자체는요. 도입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직무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누가 어떻게 그 직무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과 성과 평가에 대해서 수용하는 수용성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이게 높지 않다는 부분까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예전에는 이게 도제식으로 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사수, 부사수. 네, 그러니까 그때는 연공 서열에 대한 호봉제가 어느 정도 타당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중요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튀는 친구들, 소위 얘기해서 빠릿빠릿하게 일 잘하는 친구들은 승진의 기회를 빨리빨리 부여하면서 보상을 해준 거죠. 뭐 특진 제도도 네. 했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런 거고. 네. 근데 경영계에서는 이렇게 노조의 이익 배분 요구가 고유의 경영권을 침해한다. 이래서 제동을 걸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계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근로조건이나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 노동조합이 임금이나 보상체계에 대한 교섭을 하는 것을 뛰어넘고 성과급에 대해서 산정 기준 자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중으로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경영권 침해에 대한 논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영업이익은요, 원래 거기서 뭐 주주들에 대한 환원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도 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배당이나 재무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결정 같은 경우는요. 경영자하고 실질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성과급을 얼마 지급하냐에 대한 노사 이런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면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경영계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주들의 반발도 큰 상황인데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주주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네. 보는 거잖아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같은 경우는요.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 의무하고 선관주의 의무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상법상에서도요. 실제 이사회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중요한 재무 투자 의사결정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성과급 관련된 논의에서 나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사실상 이 경영 판단권에도 이 노조가 개입하거나 이 협상 결과가 실제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는 물론이고 상장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죠. 네. 국민연금도 있고 다른 대주주들도 있고 소액주주도 있고 또 이해관계자들도 있는데 이들에 대한 이익이 우선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주주 권리하고는 실제 반대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 위반 논란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논쟁은 이 삼성전자 사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례에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같은 그런 거 얘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지배 구조거든요. 영미권 국가들 같은 거 비교해 본다면 주주가 주인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의가 없어요. 주주가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주인이냐 창업자 뭐 경영진이 주인이냐 그게 상당히 좀 애매한 면이 있었고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냥 회사를 자기 나름대로 조절한다. 자기네들의 실제 주식 비율은 상당히 낮을 수가 있어도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런 의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뭐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런 이유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노조들까지 또 이제 그 고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주들의 그 어떤 컨트롤권일까요? 그리고 또 재산권일까요? 그런 건 더 떨어지면서 주식이 더 비매력적이 될 수밖에 없죠. 기업이 적자를 냈을 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기본적으로 아까 삼성전자도 얘기 드렸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임금 구조를 보면은 기본급에다가 더해지는 복리후생이라는 여러 비용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인건비성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 급여까지 깎으면서 이 적자를 메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에서 사실상 그 본인이 월급이 일단 올라갔는데 회사 상황이 안 좋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월급을 깎고 덜 받겠다고 얘기하는 아마 노조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만약에 수조 원의 적자를 나더라도 과연 이 적자 부담을 노동자들이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국적인 노사 관계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부담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적으로 이 경영계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경영계 측의 의견 같은 경우도 결국 궁극적으로 적자가 났을 때는 그게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힘들다는 얘기 맞습니다. 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막 6억씩 얼마씩 막 받았는데 당장 내년에 불황으로 가버려서 내 월급만큼도 지금 가져갈까 말까 한다. 예.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면 필수 인력이 떠날까 봐. 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필수 인력이 떠나버려. 이건 상황이 좀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적이 있죠. 조선업이 위기가 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필수 인력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필수 인력들이 떠나는 상황이 벌어져서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데로 해외로 가기도 했고 반도체도 비슷해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반도체가 불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시장이 다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핵심 인력들이 떠나는 부분 서로 간에 경쟁이 있을 때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삼성전자의 억대 성과급 뭐 다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새 성과급 제도를 적용하면 DS 부문의 실적을 주도하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은 연간 사업 성과 300조 원 기준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만 최대 5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억 기준 5천만 원의 OPI를 더하면 연봉 외의 성과급만 6억 원으로 총 급여는 세전 7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대기업 직원 연봉의 7배에 달하는데요. 국내 모든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기준 임금 총액은 작년 기준 5,061만 원으로 삼성전자 직원이 많게는 일반 근로자 14명의 연봉을 한 번에 받게 되는 셈입니다.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 원 상당의 자사조 지급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노노 갈등 봉합이 과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요즘에 많이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상대적 박탈감. 저기는 저만큼 받는데 나는 뭐 이렇다. 상대적 박탈감을 난 느낀다. 이게 이제 기업 간의 양극화. 예. 이런 문제도 또 우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요. 깜짝 놀란 거는요.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 하청 그리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원가 압박도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단가 인하라든지 납품 단가를 낮추고 원가도 압박을 받으면서 그걸 같이 이제 힘을 내면서 극복해 왔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성과를 공유할 때는 과연 그래 왔느냐? 저도 좀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이번에 10.5%에 대한 성과급, 특별 성과, 경영 성과급을 얘기할 때 협력업사에 대한 얘기는 전혀 빠져 있더라고요. 네. 이러면 이제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게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 중에서도 DX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성과급을 받는데 아까 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500~600만 원 받더라고요. 예. 삼성전자 내에서도 격차가 있지만 또 협력사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받고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 미래의 세대들 같은 경우도 아, 우리도 대기업 가야지, 중소기업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사항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렇게 인건비가 비싸니까 자꾸만 기계하고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로봇 사용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노동자 1위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지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데 들어가는 구멍은 더 작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노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확실히 좀 생각을 좀 굳혀야 될 것은 노조가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인권을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그다음에 진짜 어떤 그 정치나 뭐 경영진의 탄압에 대해서 반항하고 그런 일도 진짜 했고요.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노조의 원취지는 아니죠. 노조의 원취지는 노조들의 그 조합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단체니까 경영진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야 되는 존재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정부도 성과급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떤 것이에요? 저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뭐 성과급 비율을 정한다든지 실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개입해서 이들에 대한 중재를 하는 것까지는 좋겠지만 실제 중재를 하는 것에서 맞춰야지 너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거를 기업마다 산업 구조의 특성도 다르고요. 수익 변동성도 다르고 실제 투자 규모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성과 배분에 대한 기준을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걸 독려한다 그러면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초과 성과 같은 경우가 특정 대기업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청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노동시장에 대한 공정한 룰을 기반을 만드는 데다 지원하는 것은 저는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직접적인 기업의 성과급에 대한 비율을 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우리 한 20-30년 동안 40년 동안의 좀 역사를 보게 된다면은 요게 어떤 때는 기업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노조가 될 수가 있지만은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거예요.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이유는 그러면은 더 이상 노조하고 경영진하고 서로 협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정부가 설득되면은 그러면 자기네들 원하는 것을 대부분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정부가 중재가 아닌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개입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요게 또 정치적인 영향이 들어갈 수밖에 더 없고 그 다음에 일단 또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불만 끄고 싶은 거예요. 미래 생각은 나중에 하고 일단 당장 현재 불을 끄자. 그렇게 되니까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아까 얘기했던 그 중재 역할만 빼놓고는 그리고 또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간다면 어떤 경우에는 노조가 압도적으로 힘이 센 경우가 있고 기업이 압도적으로 힘이 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적인 위치를 어느 정도 좀 조절시켜주는 그 두 가지 역할만 빼면은 그러면 정부가 아예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해외 테크 기업들의 보상 체계 방식,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국 주요 테크 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방식과 영업이익 대비 성과급 비중을 비교한 결과 TSMC는 현금 중심 성과급 체계를 유지했고 엔비디아, 애플, 구글 등은 이 주식 중심의 장기 인센티브 체계를 아마존과 메타는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주식 기반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자료에 따르면 오픈AI의 2025년 직원 1인당 평균 주식 보상 규모는 약 150만 달러 수준이었고 메타는 같은 해 204억 달러, 알파벳은 271억 달러 규모의 주식 기반 보상을 반영했는데요. 메타와 구글 등은 직급, 개인 평가, 조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보상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주네요. 생각보다 많이 주죠. 네. 예. 근데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성과 있는 사람한테 맞습니다. 줍니까? 성과를 발현을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응당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TSMC가 좀 희한해요. 왜냐하면 현금으로 10.6%. 근데 이 10.6%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이번에 삼성전자 협상했을 때 10.5%인데 저희는 이제 주식 RSU로 주는데 여기는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기업의 가치를 같이 상승시키기 위한 구성원에 대한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 주식으로 대부분 스탁옵션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게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좀 재밌는 것은 미국이나 뭐 그 외국에서는 그 반도체 생산이 거의 없죠. 대규모 생산은 하는 데는 대만하고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생산을 하는 어떤 그 노조 같은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그 문제점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 미국 같은 데는 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개인 대우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회사에 많이 남으려면은 그러려면은 이 주식 참여 같은 것을 아주 그 크게 해줘야지 그 경쟁에도 이기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주식 형태로 줘야만 이제 자기 운명하고 회사 운명이 같이 되니까 진짜 그냥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렇다면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이 투명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있는 뭐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이 성과에 대한 부분, 직무 등급, 성과 평가 기준 그리고 보상 범위 같은 건 상당하게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 기준이 우리나라처럼 온정적인 주의 평가가 아닙니다. 네. 처음에 계약을 하고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초과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그 성과에 대한 성과급도 지급하지만 지속적인 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까지 돼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 시장이 노동 시장이 유연적이니까 내가 이 평가에 그 동의하지 않는다. 네. 내가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잘못 평가한 것 같다. 그러면 금세 떠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통계를 보면 이거 꼭 반도체는 아니지만은 임금이 오르는 노동자들을 본다면은 이직할 때 대부분 올라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회사에 지금 이 회사에는 만족하지 않는다. 이 회사 평가 기준 나한테 마음 들지 않는다. 아니면은 평가 기준을 잘못 평가했다. 불만족 있으면은 가면 됩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그러면 노조가 있는 곳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전통적인 제조업만 노조가 지금 돼 있죠. 그 이유가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미국 테크 기업은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요. 보통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고급 인재들, 핵심 기술에 의존하게 됩니다. 고급 엔지니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기업 자체의 성과, 조직의 성과보다는 개인의 성과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실 노조를 만들 필요성이 좀 적다는 거죠. 엔비디아라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AMD, 퀄컴, 브로드컴 같은 데는 거의 사실상 노조 문화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사실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를 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노동 강도도 강해지고 또 장시간 근로가 되다 보니까 여기도 노동 관련된 이슈들과 불만들이 제기되기 시작했고요.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아마존 일부 조직 같은 경우도요. 노동권이라든지 이 근로에 대한 시간에 대한 압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 한번 보죠. 일본은 지금 복합형 임금 체계가 확산 중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호봉제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봉제 그 여파가 많이 남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인센티브 제도 그 평가급 제도가 훨씬 더 많이 도입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우리보다 좀 더 많이 도입했다. 그 근본적인 이유를 본다면은 그 일본이 너무 오랫동안 그 경기 침체 기간, 잃어버린 30년. 요것 때문에 노동 제도를 좀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노령화 때문에 젊은 노동자들을 좀 이제 그 포섭하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우리보다 최소한도 노동 시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본은 평생 직장 개념이 좀 강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많이 강하죠, 아직까지는요. 그렇지만 이제 혼합형 제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기존적인 이제 안정적인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직무급이나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공 요소를 결합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소니, 히타치, 후지치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뭐 테크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도요타 같은 경우도 지금 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과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문직의 경우에는 직무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임금을 달리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도요타는 완전히 자동차 회사에다가 전통적인 회사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모빌리티 회사로 전환하면서 최근에 변화를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일본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었던 종신 고용이라든지 연공 서열식의 그런 임금 제도 문화 같은 경우를 이와 같은 복합적인 부분을 해서 기본적인 안정성과 함께 성과주의를 어떻게 융합시키면서 제도로 안착시키려는가 노력하고 있죠. 아직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맞는 보상 체계 방식 이런 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해야죠. 성과에 따라서 원한다. 그렇다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그 유연성이 더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해고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죠. 평생 그 고용을 원한다.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피크제 그런 것도 도입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원하는지 몰라요. 어떤 걸 원하지 못하니까 그냥 하나가 좀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쪽에 그냥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려고 하고, 또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그쪽 가서 보완제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기본 원칙이 안 생기면서 계속 그냥 혼동스럽게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심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기본급의 안정성은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대한 종신 고용이라든지 장기 고용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아예 네. 내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제 직무 가치 반영을 좀 확대해야 될 필요 있어요. 무늬만 연봉제가 아니고 무늬망 직무급제를 진짜 많이 시행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진짜 제대로 확대를 해야 돼요. 직무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하고, 하나는 또 원하청 간에 상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구조로 갖고 갈 수 있는 모델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모델을 따라가는 게 어디가 좋으냐고 얘기하면 뭐 미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면 우리나라에 맞는 한국형 이런 모델을 만들어가는 지금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노사 또 노노 갈등 얘기도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노사 노노 갈등을 풀기 위한 해법 뭐라고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 그 노조의 역할 자체가 좀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기존에는 임금이라든지 임금 고용 안정에 대한 부분에 좀 추져졌지만 사실 이제 성과를 내는 기업 같은 성과급을 어떻게 배분하는 문제까지 확대해야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력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도 이제 노사 간에 협의를 해야 될 것이 실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향후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노조나 회사와 우리가 얘기하는 노측만이 이 주인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회사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방향성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다 얘기하는 거는 리스크 공유예요. 누가 얼만큼 리스크를 가지고 있을 거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저 하청사들은 다 그냥 뭐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그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성과는 하나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일종의 리스크 공유거든요. 그렇다면은 노사만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 모든 그 플레이어들을 정부가 모여놓지만은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느냐, 요게 세워져야 되는데 글쎄요, 그런 지금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을지, 그런 배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좀 걱정됩니다. 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거듭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